시청률이요 39%까지 나왔더라고요. 2017년 최고 드라마 기록이에요. KBS 주말극을 이렇게 그 상찬해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신혜선의 진짜 재발견. 재벌가의 뻔한 클리셰들을 다 부숴버리는 게 너무 통쾌한 거죠. 괴물 같은 드라마예요.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모든 전개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최고의 마약 드라마입니다. 네.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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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예,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네. 주말에 창문을 못 열고 오들오들 지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오늘 주제가 황급빛 내 인생입니다. 아, 그렇죠. 이 드라마를 평소에 하나도 안 봤어요. 하나도 안 보다가 주말에 이걸 해야 되니까 네. 케이블을 돌리다 보니까 KBS 드라마라는 채널에서 황급빛 내 인생 몰아보기 20회부터 네. 쭉 해주는데 잠깐 보면 뭐 스토리 나오겠지. 보다 보니까 완전히 빠져들었어. 일요일 장난 내내 아니에요. 봤습니다. 내내 보고 본방까지 보고 그러고 왔어요. 이게 앞에 몇 편 보고 뒤에 몇 편 좀 보고 나면 뭐 오늘 와서 떠들 수 있겠지. 너무 봐야 될 게 많으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보다가 보니까 주말이 사라졌어요. 주말 순삭이네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날씨가 추웠다, 창문을 닫았다 말고는 계속 황금빛 내 인생으로 점철된.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시청률이요. 지금 39%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2017년 최고 드라마 기록이에요. 올해 네, 기록이군요. 네. 그전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었나요? 바로 올해? 전작인 아버지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상해.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주말극 하면은 특히나 KBS 주말극 하면 뭐 못 나와도 30% 이상은 나온다. 웬만한 망작은 아닌 이상. 숨은 강자군요. 그 그렇죠. 시간대가 진짜. 유일하게 남은 그러니까 좀 중년층 이상이 본방사수하는 시청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높게 나오는데 이 작품은 그래도 이제 40%는 거의 지금 한 3년 동안 네. 깨진 적이 없는데 야, 3년 동안 40% 넘은 적이 없는데 없어요. 요새는 TV를 네. 본방사수를 많이들 안 하니까. 그렇죠. 거의 다 뭐 모바일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꿈의 시청률인데 이 드라마가 지금 거의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김세민 평론가님께서 우리가 조만간 황금빛 내 인생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제목도 사실 그때 그런 드라마 있었어 했는데. 야. 나중에 추천받고 누가 쓴 거 저거 봤는데 소연경.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 야. 근데 이제 보통 시청률이 그러니까 주말극이 워낙 시청률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시청률은 높은데 특정한 세대만 보기 때문에 좀 화제성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지금 화제성까지 꽉 잡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거의 모든 세대들이 즐겨보는 드라마고 한마디로 좀 그 뻔한 막장 드라마이면서도 또 그 안에 소영교 작가만의 어떤 그 고유의 또 필력이 발휘되는 거의 좀 괴물 같은 막장 드라마는 맞아요. 근데 거의 좀 괴물 같은 드라마예요. 네. 볼 때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떤가요? 어떤 내용이길래 막장 드라마 요소도 지니고 있으면서 사랑을 받는지. 일단 초반에는 막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정말 흔한 출생의 비밀이에요. 저는 좀 작가 이름을 의심할 정도로 아니 소영수 작가가 출생의 비밀을 들고 나왔어? 게다가 출생의 비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흔한 그 신분 바꿔치기 있잖아요. 네네. 쌍둥이 자매인데 한 사람이 그 알고 봤더니 뭐 부잣집 딸이어서 데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쌍둥이 동생이 뭐 진짜 재벌가의 딸이었더라. 뭐 이런 뒤바뀐 출생의 비밀 굉장히 흔해 터졌잖아요. 달고 다른 소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소재가 초반에 다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진부한 소재를 그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모든 전개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보통 이런 50부작 정도의 장편 드라마가 취하는 어떤 전개 속도.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다. 그러면은 그 거의 한 49회 정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게 되면은 드라마가 끝나는 그런 전개인데 이 드라마는 거의 주인공이 신혜선 씨가 맡게 되는 이 서지안이라는 캐릭터는 그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혜성가라는 재벌 그룹에 잃어버린 그 외동 딸이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10회 만에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없는 기억을 그 어렸을 때 그 재벌가의 딸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혹시 자기 말고 쌍둥이 동생이 친딸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실이 12회 만에 밝혀지고요. 그리고 14회 만에 그 박시우 씨가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까지 알게 돼요. 네. 초반에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게 신혜선 씨와 박시우 씨가 결국에는 주요 러브라인일 텐데 신혜선 씨가 정말 딸이면 둘이 오누이잖아. 그렇죠. 근친이야. 근친사가이잖아요. 이게 그 끝갈 때까지 막장으로 가는 건가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초반부터 시청자들에게 얘는 아니다라고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흔한 출생의 비밀의 전개를 일단 속도도 거의 5배속 드라마고 이게 정말 속도감이 엄청난 게 보통 요컨대 이 재벌가 사모님이 뭐 내가 잃어버린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 집안을 발견해서 그 집 가서 뭐 내 딸 데리고 갔으면 내놔요 이런 대사들은 보통 아무리 빨라봤자 50부작이면 10화쯤 등장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한 뭐 몇 주는 가야지 그렇죠. 결과 나오죠. 네, 이거는 첫 주만에 이 모든 게 다 끝나요. 정말 저도 앞에 보다가 뭐야 이 속도니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되게 뻔할 것 같지만 속도가 너무 안 뻔하니까 그 그렇죠. 다음 주까지 계속 네.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패를 초반부터 꺼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작가가 무슨 자신감으로 초반부터 저렇게 패를 공개를 할까라고 이제 좀 의구심을 갖게 된 시청자들이 계속 보는데 그 이후도 계속 숨겨둔 패가 있더라고요. 네. 결코 시청자들이 예상하는 전개로 네.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네. 분명히 출생의 비밀, 뭐 운명이 뒤바뀐다, 네. 뭐 좀 서민층 집안에서 상류층 사회로 진입한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막장 드라마의 어떤 요소들인데 여기는 초반에 그걸 다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겪는 사람들의 갈등 내지는 심리 맞아요. 딜레마. 이런 거에 네. 집중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막장 드라마에서는 욕망이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욕망에만 집중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 욕망을 가지기까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고통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빠르게 전개를 하더라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더 탐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욕망이라는 것도 잘 표현을 못해요. 막장 드라마는 이게 보다 보면 인물의 욕망이 아니라 작가가 시청률을 올려야지라는 욕망이 더 강하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인물들의 어떤 감정은 정말 납작하게 눌러놓고 그래서 정말 평면적이고 그렇죠. 단순하죠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일반적인. 극성 그 자체만 굉장히 자극적으로 완전 극대화를 시켜서 악녀는 무조건 초악마 그렇죠. 악녀고 네. 막 이런 식이죠. 결말은 무조건 정신병원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거의 인물들을 파괴하는 식으로 사건을 만드는데 이 작품은 이제 초반에 그렇게 막강한 패를 다 공개를 하고도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신혜선 씨가 연기한 서지안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이 인물에 굉장히 입체감을 부여한 게 이 친구가 이제 흑수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천호진 씨, 어머니가 김혜옥 씨인데 천호진 씨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제 신혜선 씨가 장녀로서 그러니까 뭐 오빠도 있긴 하지만 자기 동생을 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자신은 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자신이 정말 꿈꿨던 어떤 미술이라는 꿈 같은 걸 다 포기하고 굉장히 좀 생활력 있게 좀 가정을 뒷받침해왔던 그런 캐릭터고 굉장히 악착같이 대기업에 결국에는 이제 스펙도 없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약직으로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해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계약 기간 갱신을 앞두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 은수저 출신의 네. 친구가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고 이 친구도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에 대한 불만과 서러움과 이런 게 굉장히 응축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혜선 씨의 초반부터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재벌가의 딸이 정말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도 시청자들이 내심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만든 거는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이 초반에 이렇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 엄마가 속여서 그러니까 자신의 친딸이 신혜선이니까 얘를 그냥 너무 고생한 걸 아니까 동생 때문에 또 많이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졌는데 얘가 희생을 장녀로서 했죠. 너무 희생을 했고 그래서 좀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 거짓말을 해서 얘를 들여보낸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얘는 정말 희생양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게 재벌가에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런 이제 신분 상승을 해서 재벌가에 들어갔으면 정말 극적인 신분 변화를 겪게 되고 어떤 급작스러운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욕망의 장면들이 화신으로 있어야 갑자기. 돼요. 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그런 신분의 어떤 장벽 때문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재벌가에 들어간 순간 희열어린 순간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혜성가의 룰을 따라야 된다. 너는 서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루빨리 네가 혜성가의 어떤 상속녀다운 자격을 획득을 하려면 너는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머니 나영희 씨가 정말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 약간 네. 아내의 유혹에서 장서희 씨 훈련 받는 수준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정혜리 씨가. 네. 네. 그리고 또 보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간신히 이 혜성가의 일원이 된 이후에 자기가 사실 친딸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알게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버티려고 하는데 네. 참 굉장히 희한하게 여기서 윤리적인 결단을 내리기 위해 또 고뇌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고뇌하는 캐릭터죠, 이 그렇죠. 캐릭터가. 초반에는 저는 그러니까 그 인물에 되게 몰입을 하게 되면서도 좀 너무 여주인공을 극단으로 몰아가니까 이건 어느 정도 순환 포르노의 여주인공을 정말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순환에 처하게 네. 한 다음에 그거를 즐기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얘가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는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의해서 정말 극단으로 몰아나가는 정말 여주인공의 어떤 순환 포르노로 시청률을 꾸준히 상승을 시키거든요. 이런 막장 드라마들은. 그래서 인물들의 심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면서도 어찌됐건 여주인공의 고통을 너무 극단으로 몰고 나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신분 상승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속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를 굉장히 피폐해지는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면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게도 만드는 굉장히 좀 이질적인 감정을 겪게 하는 드라마예요. 쌍둥이 동생 원래 이제 재벌가의 진짜 딸인 거죠. 네. 서지수의 갈등도 상당히 깊게 그려졌어요. 저 보통 막장 네. 들어가면 서지수가 좀 못된 캐릭터로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와서 네가 내 삶을 가로챘어. 뭐 이래갖고 그렇죠. 가서 좀 다시 돌아간 다음에 큰 소리 떵떵 치고 뭐 친언니를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일반적인 막장 드라마에서는. 그렇죠. 막장 근데 드라마는 거의 악역이 끌고 가는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서지수도 어쨌든 그냥 이 집안에서 잘 커오다가 언니가 이제 재벌가의 딸이구나 해서 갔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아니고 나래. 그래서 근데 모두들 그걸 숨겼어, 자기한테. 모두들 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친부모라고 알고 있던 부모도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고 네. 거기에서 나온 배신감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재벌가로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서 또 욕망의 화신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언니가 그러니까 더 절제해요. 절대 전개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개 패턴에서 작가가 항상 적어도 3발자국은 앞서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맨 처음에 그 서지안이 재벌가에 입성했을 때 그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던 그 공식을 왜냐하면 너는 혜성가의 룰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 룰에 그래서 얘가 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좀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상 진짜 딸인 서지수가 들어갔는데 얘는 그 룰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 그냥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겠다. 막 스테이크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칼, 나이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식사 예절 뭐 팔 올리면 안 되고 이런 얘기하면 왜 그래야 되죠? 집에서 편히 밥 먹고 싶은데 나 라면 먹을래요. 라면 끓여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앞서서 이렇게 축적되었던 어떤 답답함이랄지 분노 같은 것들이 이게 정말 친딸이 오면서 그 모든 룰을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약간의 사이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근 이 후반부에 서지수가 보여주는 어떤 행보 같은 것들이 이 재벌가의 뻔한 클리셰들을 다 부숴버리는 게 너무 통쾌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딱 그 엄마 나영이가 이제 3천만 원을 그렇죠. 주면서 오늘 안으로 다 쓰고 오렴. 쇼핑해라. 네. 이거 무조건 다 써야 된다. 네. 그게 오늘 너의 숙제야. 오. 딱 하니까 그 돈을 들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단골집 원래 단골집 가서 막 삽니다. 그 이만큼 샀는데 300만 원이 안 돼. 그래 그걸 나와서 떡볶이, 오뎅 뭐 이런 거 사 먹고 나머지 2,700만 원을 구세군 자전 냄비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황급히 내 인생이 그 초반에는 출생의 비밀 막장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 어느 날 화제가 된 게 서지안이 그 재벌가에 들어갔을 때 이게 한 5회 정도에 나왔 5회인가 6회 하여튼 굉장히 초반 때 나온 건데 나영희 씨가 우아하게 이제 재벌가의 그 아침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봉투를 딱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주고 오늘 너의 숙제다. 이 3천만 원을 다 쓰고 와라. 근데 이제 신혜선 씨는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근데 그 장면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나 같으면 저 3천만 원 하루 다 쓸 텐데. 한 시간 내에 다 쓸 텐데. 막 이러면서 이런 모든 흑수저들의 어떤 그 판타지 같은 장면을 다 선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캡처가 돼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이 드라마 뭐지? 이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캐릭터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게 서지아는 거기서 결국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못 써요. 그리고 전에 살았던 그 가족, 안쓰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오는데 나영희 씨가 이거는 너를 위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는 과제를 다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앞에 서지아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서지수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면서도 또 혜성과의 룰도 따르지 않는 그런 장면에 시청자들이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태까지 그런 주말극의 여주인공들이 굉장히 좀 악렬하거나 좀 굉장히 뭐 비련의 여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얄팍하게 그려진 여주인공들이 확실하게 자기 발언을 하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소연경 작가구나 이런 걸 좀 느꼈죠. 이 소연경 작가 얘기를 지금 많이 했는데 소연경 작가가 그 전에 어떤 드라마를 해왔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내 딸 서영이 알 수가 그렇죠. 내 딸 서영이. 네.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도 천호진 씨가 여기서 하고 비슷한 역할을 천호진 씨가 거기도 나오는군요. 거기서도 그렇죠. 이제 그 서영이의 아버지로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서영이는 이보영 씨가 그때 연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이게 IMF의 이제 해체된 가족의 비애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가부장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식구들을 완전히 억압을 하고 피해를 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내 딸 서영이는. 그래서 나중에 거의 그 아버지와의 절연을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KBS 주말극에서 이렇게 페류나가 여주인공으로 나오다니 이러면서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 작품도. 그 당시에 시청률이 엄청났죠. 47%. 47%. 거의 50% 신드롬이었어요. 입박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7%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90년대 정말 채널 3개밖에 없던 시절에는 나오는 시청률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작품성으로도 평가를 받았던 거는 특히나 KBS 주말극 하면은 그 가족애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봉합을 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주말극이 내세우는 가족애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 현 사회를 그냥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가족 중심의 그렇죠. 가부장적 가족 제도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공식을 완전히 해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시대 가족 해체의 어떤 기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IMF부터 그 얘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있는 어떤 우리 시대 가족의 초상을 거기에 완전히 그려 넣은 거예요. 내 딸 서영이라는 캐릭터에. 그래서 기존의 주말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평론가들도 엄청나게 호평을 한 작품이죠. 그렇죠. 그 보통 이제 가족이 붕괴가 되고 막 무슨 갈등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야 사실 주말극이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갈등을 일으켰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반성을 한 다음에 훈훈하게 마무리. 다시 훈훈한 가부장제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새로운 아기가 탄생을 그렇죠. 하면서 혹은 이제 그 나쁜 가부장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좋은 가부장의 품에서 푼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문제의 근원이었던 이 천원진 씨가 연기했던 이 아버지가 속죄를 하고 돌아와도 예전 같은 그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죄를 하고 돌아와서 그렇다라면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작품이었거든요. 내 딸 서영이하고 또 다른 작품은 또 뭐가 있나요? SBS 주말극 찬란한 유산이라고 찬란한 유산. 거기에서도 한효주 씨가 그 작품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죠. 이렇게 내 딸 서영이처럼 작품성으로 많이 이렇게 호평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작품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스토리 때문에 작가로서는 좀 인정을 받은 케이스고 찬란한 유산도 주말극이었. 네, SBS 주말극이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말극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드라마를 많이 써왔군요. 거기에서 히트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분이 또 굉장히 핫한 이름, 여전히 젊은 세대들에게도 유효한 이름으로 계속 먹힐 수 있었던 거는 미니에서 네. 영향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미니 시리즈. 이분이 그러고 나서 만든 작품이 SBS에서 검사 프린세스를 했었잖아요. 검사 프린세스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은 그런 작품이고 예. 또 뭐 이중기 씨가 등장한 트윅스라는 작품에서도 또 새로운 장르 2주간의 타임라인을 딱 두고 한 주씩 이렇게 누명을 쓴 주인공을 추격하는 추적 스릴러 수사극 이런 장르도 굉장히 잘 써요. 다양한 스타일의 드라마를 많이 썼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격 판타지물이었던 49일 또한 뭐 엄청나게 흥행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만 이 작가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르물과 미니 시리즈와 그 주말 장편극을 동시에 성공시킨 작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는 그 소윤경 작가랑 그 박지은 작가 그때 넝쿨당 네네. 그거를 성공을 시키고 뭐 내조의 왕이라든지 별그대 같은 작품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를 오가서 다 성공을 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두 작가는 그걸 해낸 케이스고 또 그냥 해낸 게 아니라 거의 넷다 소영 같은 경우는 거의 신드롬이었으니까 그만큼 필력은 인정받는 그런 작가죠. 또 그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하고 그 글을 통해서 이때까지 가치를 많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살짝 대중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져가는 배우들의 가치를 다시 꺼내 보이는 거에도 굉장히 능한 작가님이세요. 검사 프린세스 같은 경우도 그 작품이 거의 이제 배우 김소연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어준 작품이었고 남규리 씨가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그 계기가 된 작품이 이제 49일이었거든요.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어떤 배우가 떠올랐는지 좀 지금 거의 신혜선 씨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첫 주연작이에요. 그 학교 2013에서 굉장히 비중이 적은 역으로 청소년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등장을 해서 조금씩 이제 주로 단역들을 맡다가 KBS 주말극이죠. 안재욱 씨와 소유진 씨가 그 주연을 한 아이가 다섯이라는 그거는 이제 재혼 가정의 얘기였는데 안재욱 씨 동생 역으로 굉장히 좀 순수한 교사 역인데 그때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참한 여교사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저 배우 굉장히 좀 마스크가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문근영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 네. 약간 지금 도처에서 저 배우 누구 닮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맞아요. 탕웨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채원 씨 얼굴도 약간 보이고 어떻게 연기할 때 보면 또 이부영 씨 얼굴도 보이고요. 굉장히 마스크가 막 이렇게 독특하지는 않은데 정말 연기할 때 보면은 좀 그 인물에 좀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얼굴 알리고 비밀의 숲에서 최근에 저는 비밀의 숲에 처음에 이 배우가 누구지 했는데 네. 비밀의 숲에 나왔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거기서는 정말 다른 분위기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의 숲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르물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다라는 걸. 그러니까 전작에서 보여준 아이가 다섯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으니까. 영은수 검사인가요?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영검사.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로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바로 같은 해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주연작을 맡은 건데 이 드라마는 정말 신혜선이 하드캐리하는 드라마예요. 예. 어제죠. 어제 그렇죠. 한 26회인가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작품이죠. 거기 마지막에서는 네. 그동안 뭔가 나와서 막 어촌에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회피하고 자살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 천우진 씨를 만난 다음에 폭발시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분노에. 네. 천우진 씨가 찾아왔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치죠. 근데 과연 누가 자기는 은신해 있었는데 누가 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줬을까 했는데 그거를 박시우 씨가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재벌 3세 특유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를 베풀어주면 얘가 고마워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서지한이 싫어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그 서지한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그렇게 모멸감 주면서 끊어낼 때는 언제고 왜 자꾸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옆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이것만 줄 테니까 뭐 이것만 해. 그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이것만 해봐. 계속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시청자들의 심리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폭발을 시켜주고 네. 대변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 작품이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르를 오가는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최근에 붙여진 명칭 중에 하나가 호로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치즈 인더 트래블 로맨 스릴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로맨스와 스릴러를 막 오가는 그런 장르인데 이 작품은 그 인물들이 광기를 어느 순간 폭발하는 장면이 가면 굉장히 좀 섬뜩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호러로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혜선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 때 그랬고 또 그게 탄로날 때 한번 그랬고 이번에 그 최근에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모았던 그 박시우와 대면을 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에 거기서도 완전 호러로 변하는데 아무리 그 여주인공이 그 분노를 해도 이게 복수극이라는 장르가 아니면 주말극의 여주인공은 일정한 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분노를 표현할 때도. 근데 그 선을 뛰어넘더라고요. 장난 아니고 접신의 경지에 올랐어. 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빵 터트리는데, 이야, 장난 아니구나. 그게 너였어? 이러면서 확 얼굴이 바뀌는데 네. 와 정말 신혜선의 진짜 재발견. 네. 정말 그 전에 얼굴을 좀 익숙하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봐왔지만 이 단독 주연작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배우가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쌍둥이 동생, 사실상 쌍둥이 친 쌍둥이는 아니지만 네. 서지수라는 배우의 이름도 비슷하더라고. 서은수. 네. 네. 서은수가 연기한 서지수 이런 네. 건데 서은수라는 배우도 얼굴은 처음 보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도 올해 그 비슷한 장르물에서 OCN의 듀얼이라는 작품에서 기자로 나왔는데요. 거기만 해도 일단 그 남성 투톱 드라마기 때문에 좀 그런 남성 투톱이 이끌어가는 장르물에서 여성 캐릭터의 쓰임이라는 게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비중이 비교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확실히 그 여성 캐릭터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니까 연기가 확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주연급 조연 혹은 이제 서브 주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경력에도 되게 탄탄하게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의 어떤 두께가 조금 더 얇은 부분은 있지만은 이 캐릭터도 굉장히 배신당한 부분이 있고 분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강단 있게 질러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럴 때 사실 연기가 흔들리면은 보는 사람들도 몰입해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딸이 바뀌었는데 계속 몰입이 돼. 네. 그걸 끌고 가는 거는 배우가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연기 지도를 잘 받고 있고 그거를 소화해낼 만한 역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양쪽 집안에 부모들도 상당히 특히 천호진 씨. 네. 정말 안타까운 부성. 천호진 씨는 정말 그러니까 천호진 씨도 그렇고 김혜옥 씨도 그렇고 김혜옥 씨도 그렇고. 소영경 작가님 잘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마냥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를 작가님이 너무 잘 쓰시고 또 두 분이 너무 귀신같이 연기를 잘해요. 대부분 소영 작가의 전작에서 그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딸에게 사죄하는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다 새갖고 정말 많이 늙었구나 천호진 씨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들한테는 그때 서영이를 초반에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작가가 고생을 시키나 싶을 정도로 초반부터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하는 캐릭터라서 이 작품에서 정말 저분 언제 쓰러지시나 좀 불안하게 만드는. 지금 약간 조심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를 펴고 누운 건 좋은데 왜 불안하게 옷을 그렇게 이게 차곡차곡 내놓고 눕냐고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안 깨지? 그리고 깨어났는데 이제는 좀 정신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서도 순식간에 장르가 좀 바뀌는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했는데 재벌가도 그렇고 이 신혜선 씨도 그렇고 이런 어떤 계급, 자신이 처한 그 계급 안에서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병을 앓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이 재벌가만 해도 전노민 씨와 나영희 씨가 있잖아요. 나영희 씨가 그 해성가의 상속녀고 전노민 씨는 말 그대로 결혼을 통해서 그 약간 부회장이 된 인물이죠. 베리사이 같은 네. 느낌. 네.
그 회장이 이제 말 그대로 그 해성가를 세운 자수성가한 인물인데 자신의 손자인 박시우 씨가 연기하는 도경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딸만 둘이고 사위만 둘이니까. 근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고 사위들을 또 그 안에서 후계 경쟁을 시키죠. 그래서 인물들이 그런 어떤 재벌가 안에서 나름의 그런 그 경쟁의 스트레스와 그 엄격한 룰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인물들이 좀 히스테릭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적인 면을 작가가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등도 겪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둠을 간직한 그런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네. 여기에서 그나마 좀 숨통을 좀 트여주는 커플이 나옵니다. 최기화 씨가 아, 강남구 씨요. 네, 강남구 씨. 이분만 나오면 약간 코믹이 돼. 약간 본인이 그냥 코믹은 아니고 그 정말 순애보 코믹이 되는 거죠. 착하고 순애보적인 캐릭터, 그리고 그 순애보적인 사랑을 바치는 정소은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남편의 학대로 인해서 이제 깊은 상처를 지닌 네. 여인, 그 상처를 좀 치유해주는 그 둘의 러브라인은 말 그대로 굉장히 좀 평면적인 전개이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그나마 좀 숨을 쉬게 만드는 그쵸. 그런 부분이죠. 되게 순박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집 커피가 최고야 하고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빵집 돌아가서 배야 이러면서 우유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 막 보면서 막 네. 인류애를 잃었어 막 이러다가 이 커플을 보면 인류애가 갑자기 회복이 되는 그런 좀 약간 힐링 네. 커플이죠. 최근에 또 이제 그 과거사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기화 씨가 다른 아역을 안 쓰고 그 얼굴로 20살 시절을 연기를 하는 장면이 나는 최기화 씨의 본인의 지금 나이를 얘기하는데 39이라고 그러더라고. 39 조금 이상한데 더 심한 거는 20살 20살 시절 호떡 장사하는 그 장면을 본인이 출연해서 근데 최기화 씨가 그 39이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까지 그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78년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본인이 좀 여러 장르물에서 좀 그 이제 강렬한 마스크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정말 강렬함 따위는 하나도 없는 정말 무난하고 인간의 정말 어떤 선한 측면을 보여주는 네. 그런 캐릭터라서 되게 오히려 좀 신선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좀 인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처음 봤을 때는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말극이잖아요. 와.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인물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온 인물들 그 이름만 다 이야기를 해도 저희가 잉여사랑 한 차 분량은 채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약간 언금한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았던 박시우 씨 얘기를 지금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주인공인데. 박시우 씨. 복귀는 작년에 했어요. 다른 작품으로. 근데 이게 더군다나 지상파 복귀인데 또 가족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보편적인 시청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장르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보기만 해도 껄끄러운 인물이 캐스팅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르게 살려는 인물로 나오는데 과연 이입이 되겠느냐. 소영 작가 굉장히 팬도 많았는데 되게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작가의 의지였으니까요, 캐스팅이.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고 저는 그 지점에서도 아직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최도경이라는 캐릭터가 판타지를 심어주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팬들이 지금은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박시우 씨가 그 공백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연기력이 오히려 좀 하락했다라는 느낌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인물인데 연기가 조금 더 뻣뻣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스타가 된 게 이제 검사 프린세스인데 거기에서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의 외적인 매력을 잘 살린 그래서 인기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그 겉만 볼 수 없게 됐잖아요. 우리가 속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더 이상은 이분이 뭘 보여준다고 해도 이렇게 예전처럼 막 판타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앴기 때문에 이제 연기력에 대해서도 그만큼 더 냉정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저 캐릭터가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삶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여자 주인공이 다시 그 인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힘이 되어줘야 되는 캐릭터인데 아직까지도 해소 안 되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박시우 씨의 캐스팅이겠죠. 네, 진작 40%를 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다면. 네. 사실은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건만 아니라면 박시우 씨의 연기력과 이 최도경이라는 캐릭터는 딱이에요. 왜냐하면 최도경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신이 글로 배운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재벌 3세니까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 말 그대로 이 해성가의 인물들은 정말 인위적으로 빚어진, 인위적으로 왕자 공주로 빚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혜선 캐릭터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야생의 매력을 보고 거기에 빠져드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의 어떤 자기적인 그 환경과 배우의 어색한 연기력이 만나서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왜 칭찬이 아닌데 이게. 예, 아무튼. 예. 네. 아니 그런 것도 이제 잘 활용을 하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계속해서 뒤에 이렇게 신문 기사가 쫙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박시우 씨가 등장을 하면 그래서 많은 여성 시청자들은 좀 보기에 불편하실 거예요. 네. 자, 이게 50부작으로 예정이 돼 있나요? 네. 지금 26부까지 했으니까 그쵸. 절반을 정확하게 조금 넘어선 거네요. 네, 전반부가 출생의 비밀을 끌고 갔다면 이제 후반부는 신혜선 씨와 박시우 씨의 러브라인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또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신분의 격차라든지 또 얘가 진짜 딸인 줄 알았던 그 집과 얽혔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끼리의 어떤 은원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서 난관이 굉장히 많은데 후반부의 갈등은 그게 이끌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의 결말마저도 작가가 좀 깨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극의 그런 관성과 룰 같은 거를 깨면서 계속 전개를 해나가서요. 저는 좀 결말도 약간 궁금해요. 소영현 작가가 내 딸 사형일 때도 그랬지만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뒷부분에서 더 많은 사건들로 사람들을 막 피로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시청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순리대로 풀려가고 어떻게 인물들이 회복을 하느냐를 가지고 뒷부분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갔거든요. 사실 앞부분에 어떤 그 많은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에게 뒷부분에서 그렇게 이완해주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하다는 걸 아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뒷부분도 뭐 뻔한 전개로 끝나기보단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그 자기 자신을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는가에 심리 묘사가 많이 할애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굉장히 감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드라마도 맞긴 맞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좀 거기에 작가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통찰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작품성이 주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막상 드라마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아까 뭐 순환 포르노라든지 특히나 이 작품에서 정말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캐릭터가 김혜옥 씨가 연기한 그 엄마인데 이 엄마도 나름의 그런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결핍, 모성의 결핍, 그 모성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게 있는데 이 캐릭터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사연은 정말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정말 사이코패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떤 감정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또 나영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책임이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거기에 그 연관된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떤 술수 같은 거를 쓴 듯한 그런 의문스러운 뭐 비밀을 또 감추고 있는 캐릭터라서 그렇죠. 그 납치했던 그 당사자들 또 어떻게 가둬놓고 막 그렇죠. 감시하고 이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엄마가 양쪽의 두 엄마가 굉장히 정말 병적인 어떤 모성의 캐릭터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이 인물을 나중에 어떻게 다른 인물들처럼 풀어나갈 것인가, 이해할 만한 인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좀 되게 우려스럽고요.
후반전이잖아요. 이제 앞에 전반이 끝났으니까 네. 사실 후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웰메이드 막장으로 기록될지 아니면은 시작은 좋았으나로 기록될지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또 많은 회차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연사랑에서. 네, 뭐 끝날 때쯤 해가지고 네네. 약간 네. 후반전 정리로 네. 오늘 약간 전반전 정리 그렇죠, 느낌이었잖아요. 후반전 정리로 다시 다룰 수 있을 만큼 네. 잘 마무리가 된다면 더 좋겠죠. 잘 마무리가 안 돼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작품이 보통 드라마는 어. 절반쯤 왔으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갈리는데 이 황금빛 내 인생은 보통 거의 한 대여섯 개 드라마의 갈등 구조를 한 작품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만 끝났는데도 지금 한 서너 작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리고 그 대여섯 개 드라마는 우사인 볼트의 속도로 달리는 드라마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들이 다 그렇지 뭐 잠깐 틀어놓고 화장실 간다라든지 한두 편 빼먹고 봐도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 작품은. 자, 우리가 다음에 후반전까지 다 마무리될 시점에 다룰 때 우리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면 눈에 핏대를 세우고 네. 맹렬하게 그렇죠. 비판할지. 내가 그때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이 드라마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네. 욕을 하면서 보든 네. 뭐 그냥 칭찬하면서 보든 일단은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재밌다는 거. 네.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집중력이 정말 장난 아니고요. 저희가 KBS 주말극을 이렇게 그 상찬해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시면은 주말이 순삭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잡으시고 후반전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자. 2017년 최고의 마약 드라마입니다. 네.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죠. 네. 후유증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음껏 취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